1894년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요 동학 농민운동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동학 농민운동, 뭔가 우리 민중의 그 힘이 있었던 바로 그 동학 농민운동. 저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출산율 보면 되게 좀 걱정스럽고요. 역사적인 상황이나 지금의 우리의 콘텐츠의 힘을 보면 되게 희망적이에요. 참 이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역사적인 거나 최근에 이 문화적 콘텐츠적인 힘으로 보면 좀 되게 긍정적이어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바로 그 민중의 힘이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근현대사 속에서의 우리 민중들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보자면, 제가 수업 중에 보자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도 말씀드릴 것이고, 거기에서도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학 농민운동은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1차 봉기와 2차 봉기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대략의 요 시기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구분하는 거, 요게 가장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의 연표. 제 강의 필기 노트에 여러분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위쪽에는 좀 제가 연도적인 개념을 좀 잡아드리면서 쭉 갑니다. 여기에 있는 연도를 여러분이 깡그리 다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스토리텔링 형태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60년 동학이 창시되었습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었던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되었다라고 하고요. 최재우는 산에서 깊은 기도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모든 것은 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최재우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몰락했지만 그때 양반 아닙니까? 자신의 집에 노비가 2명이 있었답니다. 여자 노비 2명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수양딸로 삼고요, 한 명은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며느리로 삼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는 실천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이론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빨려드는 거예요. 인내천 사상, 모든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제 곧 세상이 변할 것이다, 우천개벽,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열광적으로 믿다 보니까 당시에 이 지배층에서는 어떻게 이 최재우를 바로 혹세무민의 죄로 너 때문에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졌다라고 하면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 최재후의 그 생각을 이어받았던 2대 교주가 최시형이 되겠고요. 이 최시형은 동경대전이라든가 용담유사 같은 책들을 저술을 하면서 이 최재후의 사상을 훨씬 더 좀 정립시켜 나가죠. 자, 그러면서 포접제라고 하는데요. 이 포접제는 동학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이 조직을 얘기합니다. 포라고 하면,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좋을 거예요. 하나의 그 셀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 이 접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다 보면 무슨 동학 나오면 무슨 접주 하는데 그 팀장이에요, 팀장. 그 팀장 안에 밑에 쭉 인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팀, 여러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위에는 또 그 더 위에 하나의 또 조직이 있는, 이러한 피라미드형 조직의 약간 비밀 조직에 가까운 형태의 포접제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다. 교세가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저 억울하게 죽었었던 우리의 교조, 우리 종교의 시작, 바로 이 최재우의 명예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교조 신원운동 같은 경우도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그들은 이 교세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92년도에 공주 집회, 삼례 집회 같은 여러 집회를 했었고요. 93년도에는 복합 상소 운동 같은 거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순서 모르셔도 돼요. 이건 안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기예요. 바로 여기 파트예요. 여기 파트. 1894년에 1차 봉기, 2차 봉기입니다. 이게 바로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왜? 너무나 좋은 드라마였거든요. 동학농민운동의 이 진정한 사상,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또 추구했던 그들의 이념, 이런 게 참 잘 표현됐는데, 이게 드라마가 그렇게 히트를 못했어요. 여기에 이 조정석 씨라든가 한예리 씨의 그 연기, 너무나 아주 훌륭했었는데,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갑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뭔가 그렇지 않나요? 좀 이 강의를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조병갑 씨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 조병갑은 좀 이상한 조병갑이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매관 매직이 그때만 있었는지 아시죠? 이 세도 정치 때만 있었는지 아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몇몇 자료를 보면 이 민씨 정권이 잡고 있었던 1880, 90년대가 세도 정치 때보다 매관 매직이 더 심했다라는 기록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조병갑도 돈을 주고 왔겠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와서 억지로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횡포가 벌어졌었고요. 대표적인 게 만석보예요. 기존에 있는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막게 해요. 농민들을 시켜서. 그리고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게 만석보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물 써야지 했는데 갑자기 조병갑이 뻥투 열렸네 하면서 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잖아. 됐어. 돈 내. 나 고부군수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뭐야 이거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1월 달에 1894년 1월입니다. 고부농민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부농민봉기의 바로 그 중심축 누구겠습니까? 전봉준. 전봉준은요, 이 조병갑에 대한 아주 그 뼈에 사무치는 이 원한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저항하다가 조병갑의 잘못된 횡포에 저항하다가 곤장을 맞고 그 이후 후유증으로 죽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잘못되어 있는 조병갑 우리가 징벌하자라고 하면서 고부 농민 봉기. 요거까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1차 봉기라고 보진 않습니다.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부를 개혁하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아요? 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요때쯤 나왔던 게 이 고부봉기 펼칠 때쯤 나왔던 게 사발통문이죠. 요겁니다. 사발통문이 뭐죠? 사발을 딱 엎어놓고요. 이렇게 엎어놓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쭉 쓴 거예요. 누가 주동자인지 알겠어요? 여기도 이름이 있고 여기도 이름이 있는데, 그렇죠? 원래의 그 통문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으면 쭉 쓴 다음에 뭐 대표자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요 사람만 잡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는 다 돌아. 내가 뭐 초기면 여기 쓸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주도자를 알 수가 없죠. 주동자를 확실하게 색출하기가 좀 힘든 형태의 통문을 돌려서 이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요? 민중들이 잘못돼 있었던 그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저항했었던 녹두꽃의 이 장면, 참 좋은 장면.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녹두꽃 1편부터 끝편까지 다시 한번 쭉 다 봤어요. 선생님 시간이 많으신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요. 강의 준비 안 할 땐 강의 찍어요. 그리고 또 강의 준비해요. 이게 저의 삶이에요. 그 강의 준비할 때 그냥 옆에서 다른 태블릿 같은 걸로 그냥 틀어놓으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요즘에 쿠팡 플레이에서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봤는데 그때 그 민중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포인트는요, 자진해산해요. 이건 진짜 잘못됐지만 저희도 좀 문제는 있었지만 이거 정말 당신들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시겠죠? 라고 해서 자진해산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때 왔었던 박원명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핵사는 이름이 아니라 관직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으면 정부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진상조사단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너 가서 좀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조사 좀 한번 해봐 라고 보냈던 사람인데, 이때 왔던 인물이 이용태라는 인물이 와요. 얘가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 동학농민운동이 그렇게 커질 필요까지도 없었어. 근데 이용태가 오면서 판을 키워요. 야, 이거 누구냐? 봉준이가 누구야? 이 새끼. 야, 원래
조병갑은 양반이야. 옆 동네 한번 얘기 한번 해줘봐. 아, 나 진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야 되나? 야, 조병갑은 해 먹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했다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주동자를 막 색출하려고 하고요. 막 탄압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민중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1894년, 참고로 여러분, 1894년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러냐? 1894년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터지고요. 그러면서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같이 일어났던 해가 1894년이에요. 제일 중요한 해요. 여러 사건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이 파트 반드시 보셔야 되겠고요. 1894년 3월에 드디어 1차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도 무장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었고요. 사실은 이 무장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산봉기입니다. 백산봉기. 이 백산봉기의 특징은 남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요. 크게 두 세력이 있었는데 남쪽에 있었던 동학군과 북쪽에 있었던 동학군이 있었는데 남쪽에 있으면 보통 전라도에 있는 동학군을 남접이라고 하고요. 남접, 포접제라고 했다 그 접입니다. 그리고 주로 요 북접은 충청도에 있는 데를 보통 북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차 봉기는 남접에서, 즉 전라도 지역에서만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봉기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멋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 드라마가 잘못 주는 것 때문에 있는데 여기 이 연기하셨던 이분 요새 전 되게 죄송해요. 내가 이름을 몰라요. 근데 연기는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이름 모르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전봉준이 녹두장군이라고 하죠. 왜 녹두장군인지 아세요? 뭐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작아서 그랬대요. 체구가 되게 왜소했대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약간 진짜 장군상이잖아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제가 뭐 역사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 녹두 장군이 뭐 민중들의 힘을 얘기하는 가장 거친 땅에서 자라는 그런 뭐 녹두가 있었다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땐 뒤에서 갖다 붙인 의미 같고요. 원래 녹두 장군이라는 게 초반에 나왔던 의미가 체구가 작아서 그랬었답니다. 어쨌든 이런 장군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근데 원래 기록화는 요거죠. 딱 봐도 작죠. 실제로 작아요. 그래서 녹두 장군이었는데 사실은 녹두가 아주 거친 땅에서도 자란다. 이런 민중과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연결이 됐었고요. 자, 이 백산봉기에서 일어날 때 4대 강령을 내세워요. 자, 4대 강령이 뭐냐? 요거예요. 첫째,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니네가 뭐 옳은 일 한다고 일으키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 그냥 막 죽이면 안 돼. 가축도 마찬가지야. 둘째, 충과 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자. 자, 셋째, 외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깨끗이 하자. 자, 넷째, 군사를 몰아내고 서울로 쳐들어가 권세 있는 자들을 모두 박멸한다. 이거 좀 얘기가 좀 거칠죠. 어쨌든 이러한 4대 강령을 내세우면서 백산에서 봉기가 일어났었는데요. 이 백산봉기의 핵심 인물은 3명입니다. 문제 푸실 때요, 3명의 인물이 중에 1명만 나오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전봉준은 말씀드렸고요. 손화중과 김계남이 있어요. 김계남, 손화중. 느낌적으로 누가 조금 더 거칠 것 같아요. 터프할 것 같아요. 개남이지. 개남.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좀 거칠지 않아요? 약간 이름 중에? 약간 세죠? 남도 그렇잖아요. 약간 남성스러운 약간 그 거친 터프한 느낌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공부하기 편해. 한국사 공부 진짜 편하다니까. 김계남은요, 끝까지 서울로 올라가서, 그냥 왕복 따자! 막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손화중 뭔가 가운데 서가지고 뭔가 친화적이고 막 좀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이름도 약간 손화중 뭔가 좀 부드럽지 않아요? 맞아요. 이 손화중은 이 셋 중에서 가장 좀 부드러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 중에 반봉건이 내세워졌었는데 특히 이 당시에 이 황토현 전투가 바로 1차 봉기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되겠습니다. 황은 우리 편이에요. 황은. 그 다음에 황룡총 전투라는 전투도 있었거든요. 이 황룡총 전투를 다른 말로 장성 전투라고도 해요. 장성 전투.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황토현, 황룡촌을 장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황 나오면 무조건 1차 봉기예요. 4월 달에 1차 봉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제가 하나 빼놨는데 요 얘기 또 하고 하자. 요 백삼봉기에서 핵심이 죽창.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요렇게 대나무로, 칼이 다 없으니까 이 대나무를 요렇게 아주 예리하게 커팅을 해요. 요렇게 커팅을 해.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죽창이라고 합니다. 죽창. 그러니까 죽창들을 쭉 들고 서 있는 거야. 쭉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대나무들을 쭉 들고 서 있죠. 대나무들을 쭉 들고 서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서 있으니까 서면 이들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백산. 그러니까 지명도 백산이지만 이들의 머리띠에 다 이렇게 백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면 백산, 이들이 진정들 하시오. 자, 우리 이제 한번 앉아봅시다. 라고 하면 이 창이 이렇게 하면 사람 또 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둔 다음에 이들이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앉으니까 뭐 어떤 것들이 서 있는 거 같죠? 대나무들이 딱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 백삼봉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봉기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4대 강령도 이 언저리쯤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봉기에서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즉 장성 전투에서의 전과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장악하냐면 전주성을 점령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은 사실 전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육상교토령 발달과 함께. 근데 이 당시에는 전라도의 도청 소재지예요. 제일 큰 도시였어요. 전라도 전체에서. 당시 전라도는 우리나라에서 곡물량이 제일 많았던 땅인, 곡물 생산력이 제일 좋았던 땅이에요. 즉 내륙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전주성인데 그 전주성이 동학 농민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전주성이 함락되었던 건 4월 말이고요. 4월 말이고요. 그때쯤 되자 일본에게, 즉 전주가 함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주가 함락되자 당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청군도 들어와. 뭐야? 뭐 농민군이 지금 뭐 한양에 진격한다고? 이놈 새끼들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청군들이 요 아산만으로 들어와요. 아산만으로. 근데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맺었던 조약, 텐진조약으로 인해서 둘 다 빠지지만 한 나라가 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땐 다른 나라에도 통보한다. 이거 아닙니까? 통보한다라는 건 쭉 들어와도 돼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일본도 들어오는데 일본은 들어올 때부터 목적이 보여요. 이때 10년 동안 일본이 준비하면서 청나라랑 거의 전쟁 준비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 인천으로 들어와요. 왜? 한양이랑 가깝잖아. 이들은 그냥 한양으로 갈 생각밖에 없었어. 뭐 동학 농민군이고 뭐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청군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얘네 더 이상 북상하면 우리가 막아야지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그리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1894년 5월 5일에 청군이 들어오고 5월 6일에 일본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 국내에 파병되고 나서 전주 화약을 맺어요. 요 순서를 모르시면 이거 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백삼봉기가 있었어요. 백삼봉기 이후에 황토현 전투에서 광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농민군이. 그리고 황룡촌 전투에서 이깁니다. 황룡촌 전투를 장성 전투라고 돼요. 황은 우리 편이에요. 황은 1차 봉기는 다 황과 관련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전주성까지 점령해요. 어마어마한 활약상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누가 들어오고요? 청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들이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왜? 이 잘못했다가는 이 나라한테 우리나라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농민군과 화약을 맺어요. 이것도 정말로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죠. 농민군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정부 입장에서 야, 너네 뭐 요구 조건이 뭐야?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들어줄게.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이거 요구 조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들어줘요, 정부에서. 정부도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좀 갈급했던 것. 당시에 이 고종 입장에서도 얘네한테 맡기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든 우리 정부 안에서 우리 국내 안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너네 빨리 꺼져 이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주 화약이 5월 8일이죠. 5월 8일. 순서상으로 어떻게 돼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전주선 점령,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주 화약. 요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전주화약의 주요 내용은 집강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집강소 기억하셔야 돼요. 집강소가 뭐냐면 농민들의 자치조직이에요. 그 각 지역마다 너무나 잘못되어 있던 관리들이 많았으니까 자치적인 조직을 세워서 그 조직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제 실시하자는 거야. 그 지역의 몇몇 유력 인사들이 농민들이 추천하는 몇몇 인사들이 같이 공동정권과 함께 농민들이 원했었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라는 게 집강소였었고요. 이때 받아들였던 게 정부도 농민들 니네 이렇게까지 변하려고 그래? 우리도 한번 바꾸려고 해볼게 라고 하면서 자체적인 개혁기구로 교정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폐정개혁 12개조가 당시 정부에서 받아들입니다. 이 폐정개혁 12개조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혁신적이에요. 뭐냐?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딱 봐도 그냥 농민들이 요구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횡포한 부호는 엄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런 게 핵심적이죠.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그다음에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무명잡세 없앤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한다. 토지를 나눠준다잖아요. 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농민들이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그들이 원했었던 토지, 땅을 나눠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요구까지. 자, 신분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무엇보다 토지균분. 토지균분이 핵심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폐정개혁 12개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그러고 나서 즉 여기서 말했다시피 전주화약이 체결됐다라는 건 농민굴도 이제 이 정도 받아들였으면 우리 이제 집에 가서 농사 지을까?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요거 기억하기 힘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5월 정도가 어느 철일까요? 5월 정도가 언제죠? 농번기예요. 모내기 해야 돼. 모내기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아시죠? 부모님들은 어디가 있어도 누구 생각입니까? 자녀 생각이죠. 얘가 밥은 먹었는지,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시죠? 농민들은요? 농민들은 땅이, 논이 내 자식이지. 근데 지금 모내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여기서 한 몇 달 정도,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막 시작하고, 막 4월 달에 와갖고 했는데, 이제 한 2달 지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지금 물도 대고, 모내기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농심이죠. 어딜 가나 땅을 생각하는 것이죠. 학생은 어딜 가나 뭘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자식 보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나 큰 아픔이죠. 농민들한테 당신들 농사 짓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아픔이죠. 여러분, 뭐예요? 학생이죠.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제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요즘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와우! 선생님, 짱! 이래. 이게 참. 학생들, 우리 같이 완성합시다. 어쨌든, 같이. 그런 상황이었거든. 농번기여서 사실 이 당시에 요구도, 이만하고, 서울까지 올라가. 김계남은요, 서울 가서 왕 목 따자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농민들도 이제 농사도 져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산한 거야. 전주화약 맺었다는 건 농민군이 해산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그러자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걸로 청일전쟁 반발하죠. 이때 청나라 그래요. 야, 이제 딱 일본 애들이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군 들어왔죠. 청군 들어오고 일본군 들어왔죠. 전주화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온 거야. 뭐야 이거 사람 싱겁게 됐네. 농민군 해산했다고? 야, 일본아 가자 라고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기다려봐. 뭐냐 조선? 하면서 우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자 청나라가 말리면서 넌 뭐야? 라고 하자 일본이 다시 청나라를 때립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물론 청일전쟁도 일본이 청나라를 먼저 예고 없이 그냥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9월 얼추 농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좋아요. 얼추 농사가 끝났어. 좀 빠르면 추수할 수 있거든. 9월 초중순 되면 추수할 수 있거든. 자, 이때, 농사 끝났니? 가야지, 이제? 라고 해서 다시 모여요. 이게 바로 2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2차 봉기는 반외세, 즉, 1차 봉기가 잘못되어 있었던 우리나라의 구조, 즉, 봉건적 질서에 대한 저항, 반봉건 세력이었다면, 이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여서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반외세적인 모습이 있죠. 자,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삼내 집회, 전라도 삼내에서 모였었고요. 이것이 논산에서 집결하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10월입니다, 여러분. 10월에 남접은 전라도 일대의 동학군이라고 했었죠. 북접,
충청도 지역 일대의 동학군을 북접이라고 하는데요. 남접과 북접이 합쳐져요. 즉 1차 분기 때는 어디만? 남접만. 2차 분기 때는 남접 플러스 북접.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들의 최고의 전투가 바로 11월에 있었던 공주가 되겠습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앞서 있었던 일본군. 사실 일본군이라기보단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압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군도 그중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당시의 농민군이 처참하게, 사실은 이 전투 자체가 엄청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 앞서 있었던 신식 무기에 의해서 우리 농민군이 그냥 처참하게 사력을 당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이 남아 있어서 그 이후 개혁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민주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요구라든가 근대적인 정치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동학농민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봉주는요, 그 전라도 다른 지역에서 잡히자마자 다리를 부러뜨렸대요. 더 이상. 그래서 앉아 있는 거야. 전봉주 대단한데요. 모셔가, 이게 아니에요. 잡자마자 다리 부러뜨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안고 서울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또 추억, 사람들은 이게 좀 있죠? 지금 되게 좀 약간 헐벗고 있는데, 한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전봉준이 12월에 체포됐으니까, 12월에 이 정도 옷으로 인해서 서울까지 이렇게 앉아서 갔으니까, 그거 자체가 뭐 거의 얼어 죽는 정도 상황에 처해졌었겠죠. 그런 모습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유명한 게 바로 새야, 파랑새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좀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새야, 파랑새야라고 하는 건, 파랑새라는 건 보통 뭐 일본군 내지는 외국 군대를 뜻합니다.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밭이라는 건 민중을 얘기하고요. 앉지 마라. 우리 잡아가지 마라. 외국 군대 너냐? 우리 잡아가지 마라. 녹두꽃은 전봉준을 보통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면 전봉준 장군이 잡히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우리 민중들이 너무나 슬퍼한다. 뭐 이러한 내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해석이 일반적으로 가장 맞을 거예요. 자,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봉건. 잘못되어 있었던 구조적 질서에 저항했었던 민중 봉기라는 데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반외세. 반외세 세력이, 외국 세력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저항했었던 또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반봉건적인 저항은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가보개혁. 이 중에서도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신분제 폐지의 핵심적인 요구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었고요. 반외세는 그 이후 항일 의병 운동의 핵심적인 세력이 이 동학 세력의 자녀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 뭐 한계도 있죠. 근대 사회 건설의 구체적 방향이 없었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고 한데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사실 요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교과서적인 단어로는 대략 이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건 뭐냐면 청일 전쟁의 메이드 조약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기죠?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당연히 청나라가 많은 조건을 빼앗겼어야 됐겠죠. 핵심이 바로 요동반도 할양인데, 이때 원래 조건이 시모노세키에 여기에 있는 타이완 섬이 있었거든요. 타이완도 일본 거, 여기 요동반도, 이걸 랴오동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 요하강이 있다고 했죠. 요하강의 동쪽에 있는 반도는 요동반도, 요하강의 서쪽에 있는 지역은 요서지방,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요 요동반도가 일본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뭐 우리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말을 못하겠죠. 청나라는 전쟁에서 졌죠.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때 새롭게 들어오는 인물이 있어요. 러시아가. 그거 일본 많이 컸네 이러면서 들어와요. 와, 봐라. 야, 그거 내가 노리고 있던 땅인데 네가,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일로 와봐. 와봐. 짜식아, 인마 너 뭐야? 하는데 이때 자기가 좀 부족했는지 누구도 데리고 오냐면 프랑스와 독일도 뒤에 서 있으라고 그래요. 야, 니네 좀 서 있어. 내가 말 다 할게.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일본 놈의 새끼예요. 뭐 네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말이야. 땅 가져가고 뭐 다 하려고 그래. 웃기지 마, 임마. 청나라 얼마나 슬퍼하는데, 임마. 그 임마 청나라 내가 먹을 거야. 돌려줘! 라고 해요. 이게 뭐야? 이른바 삼국 간섭이야.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근데 이때 사실 전 일본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때 일본이 정세 파악은 잘했던 것 같아요. 막 흥분해갖고, 왜 싸워서 한번 이겼으면 다 읽고 왔잖아요. 청나라, 그 큰 청나라도 박살냈는데,
러시아? 넌 뭔데? 이러고 날렸으면 아마 일본이 그렇게까지 이때 바로 싸웠으면 아마 일본이 박살 났을 거야. 근데 이때 일본은 그 정세 파악은 잘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라고 하죠. 그러자 돌려줘! 그럼 대신 돌려주는 대신 전쟁 배상금 몇 배 올려라. 이렇게 해요. 전쟁 배상금을 더 요구해요. 그러자 또 러시아 쥐들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야, 청나라 너네 땅 주는 거 대신 애한테 돈 좀 더 줘! 라는 선에서 합의를 봐요. 그러면서 일본은 10년 뒤를 준비하죠. 러시아 다음은 너네요. 사실은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네. 그 이후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죠. 어쨌든 중요한 건 당시 우리 국내 봤더니 일본이 막 우리 경복궁 막 점령하고요, 뭐 그 무력으로 점령하고요, 막 우리 국왕을 막 압박하고 이런 모습 중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말 한마디 했더니 막 쪼그라드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다 러시아화가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친일파의 대명사가 바로 그 이완용 아닙니까? 이완용이 원래는 친러파예요. 러시아!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자 일본이요. 하하, 이거 하면서 자신들의 나름 뒤에 힘을 보이죠. 우리 국모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청일전쟁 과정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을미개혁도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죠? 핵심은 1차 분기, 2차 분기 요거 구분하는 거, 요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긴 시기 문제가 거의 주로 해서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심화 56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1번. 가시기에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자, 백산봉기 있었고요. 전주선 점령이 있었습니다. 자, 백산봉기 이후 뭐도 있었죠? 황토현, 장성정투라고 하는 황룡촌, 그 다음에 뭐 일본군, 그 청나라군 들어오고 일본군 들어오고, 아니죠. 그거는 그 다음이죠. 그 전주성 점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군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주 화약, 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건 요거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황토현에서 광군에 승리하였다. 이거네요. 뭐 정답 1번. 2번.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요것은 2차 분기가 되겠습니다. 우금치에서, 요건 이제 동학농민군의 최후의 전투가 되겠고요.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안이 실천하였다라고 하는데, 패전개혁안이 나오려면 적어도 전주선 점령 이후에 맺어졌었던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맞아요. 전주 화약이 나와야지. 전주 화약으로 해서 나왔던 게 바로 패전개혁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은 요거 이후에 있었던 게 4번이고요. 조병감의 탐악에 저항하여 고부관할을 습격했던 것은 바로 요 장면보다 백산봉기보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갑시다. 여기 보시면 심화 54회입니다. 2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가시오라고 합니다. 전주성에서 물러가래요. 화약 체결했다고 하고요. 알겠소. 패전개혁과 농민군의 신변보장을 해주겠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 궁극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는 이 궁극기무처는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강의에 배울 1차 가보개혁의 핵심적인 그런 기구가 바로 이 궁극기무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요게 이제 6월에 만들어지거든요. 6월 1894년 6월에. 그리고 요 전주 화약은 5월에 체결됐으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이 교정청이 설치되었죠. 이 패전개혁이 시작되면서 집강소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강소 만들면서 개혁하려고 했었고, 정부 입장에서도 나름의 주도적인 개혁으로 위해서 교정청이 설치됐으나 궁극기무처가 만들어지면서 교정청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이후의 모습이고, 요 가의 모습으로는 1번이 맞는 내용이죠.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연도는 다 1894년인데요. 예. 독립신문은 1896년입니다. 요거 선생님 너무 힘든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연도적 개념은 그 이후로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던 것은 1898년이고요. 시모노시에키 조약은 1895년이에요. 그리고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건양이라는 연호는 을미개혁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이것도 1895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내용 전체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뭐 배웠습니까? 동학 농민운동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을미개혁으로, 즉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하는 을미개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